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품위지켜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개혁신당 지지자들을 화나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 정진석 씨가 천하람 의원에게 그 10%대로 떨어진 정부 지지율을 공격을 받으니까 너네 당 지지율이나 챙겨라라고 도발을 했는데 뭐 기분이 좋진 않은 얘기입니다. 김 선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보면서 네네.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정진석 저 양반이 그래도 선수도 높고 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말,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에도 전혀 도움 안 되고.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사람이 아닌데 네. 정무 감각도 뭐 나름 있는 사람인데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지지율 10%대로 내려와가지고 짜증이 가뜩이나 나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산에서도 엄청 그것 때문에 이게 깨지고 왔다. 깨지고 왔는데 또 왔는데 그 스트레스 잔뜩 받은 상황에서 이제 왔는데 새파랗게 어린 천하람이 또 이제 긁으니까. 네, 그죠. 가뜩이나 열받는데 그래서 그렇게 험한 말이 이렇게 네네.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10%대로 떨어진 지지율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그때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죠. 그쵸.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서 더 밀리면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생각하기도 싫은 탄핵의 강을 또 가게 되는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이 나름 어떤 20%가 어떤 나름의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게 깨지면 네. 어디까지 내려갈지 맞죠, 모른다. 맞죠. 이런 공포가 있는 거죠. 17 뜨고 나서 5까지 내려가는데 아주 급전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20%가 한번 깨졌으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뭐 정진석 실장은 개혁신당을 비하를 했지만 저희는 한번 지난 대통령 네 분을 한번 지지율을 쭉 살펴보면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가 반등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들마다 있더라고요. 예. 이걸 보면서 한번 이걸 어떤 선생님으로 삼아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정진석의 말에 네. 좀 속된 말로 야마도 좀 돌고 네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기를 네. 그래서 좀 자신들의 잘못을 좀 깨닫기를 바랬던 사람이지만 네네. 진짜 여기서 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5%가 뜬다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비극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넓은 마음으로 이런 컨설팅을 한번 해주는 게 이런 대인배로서 대인배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로서 네네.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저희가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긴 하지만 이 여론은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저희의 기억을 따라서 그 노무현 정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게 재밌어요. 시작은 높게 했습니다. 60%. 그쵸. 네. 그런데 그 이제 이 당시에는 갤럽이 3개월 단위로 이 지지율을 발표를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3년 8월부터 2003년 11월까지는 29%가 되고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은 22%가 돼요. 그래서 20%를 맴돌거든요. 거의 뭐 가격의 하락이 그 밈코인의 가격 변화 같습니다. 그냥 그쵸. 바닥 없이 떨어지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그 당시에 제가 학생 때였지만 정말 뭐 초보 운전 정권 뭐 노무현 너무 불안하다라는 기사가 정말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뭐 하나 약간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굵직한 사건으로는 이제 대북송금 특검법 때문에 이제 국민의 정부 지지 세력의 반발이 있었고, 그쵸. 또 이라크전 파병 결정으로 또 진보 세력의 민시 위반이 있었고, 또 측근 비리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장수천. 노건평 뭐 그쵸. 해가지고 이런 걸 거치면서 정말 지지율이 이제 뚝 떨어졌다가 22%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추앙받지만 그쵸.
지금 그때 상황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로만 따져 보면 괜히 또 윤통이 존경한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네. 여하간 근데 이제 2004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는 네. 34%로 이제 9% 반등을 한단 말이죠. 아, 그죠. 이때 아마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다가 기각이 되면서 이제 극적으로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지지율이 한번 확 이제 뛰어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는 여론이 70%까지 이제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간별 네네. 지지율만 봐서 그렇지 네네. 어떤 특정한 여론조사에서 60%까지 나왔던 기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더 팍 뛰었던 시기도 있는 거죠. 그죠. 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하여간에 지지율의 완벽한 회복, 그리고 나서 완벽한 총선 승리까지 맞습니다. 이뤄낸 그쵸. 아주, 열린우리당의 돌풍이 있었죠. 네, 아주 대단한 그 지지율 회복의 모멘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지지율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탄핵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탄핵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네네. 지금 정치 지형을 보면은 네. 지금 정부 여당이 한번 탄핵을 당해봤고, 네네. 그리고 자기 진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쵸. 네,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쉽사리 아무리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쉽사리 탄핵에 동참해 주실 것 같지는 않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대부분 다 영남권 의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엉덩이 무겁거든요. 쉽게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하지만 뭐 우리가 왜 그 당시 지지율이 올라갔는지는 뭐 그 시대를 산 분들이면 뭐 다 알고 뭐 저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네. 갑자기 탄핵을 당해서 네. 고초를 겪는 모습이 또 이제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게 자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거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또 이 허리가 잘 안 굽혀지는 분입니까? 제가 이분이 대통령 되고 누구한테 이렇게 굽혔다는 걸 좀 본 적이 없고, 아, 좀 대통령 안쓰럽다 막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든 적이 사실 저는 없어요. 저도 없고, 네. 그리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에 대한 요구는 빗발을 쳤는데 네. 기억나는 사과가 없어요. 사과를 뭐 그때 그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그때 그게 사과문 형식이었나요? 저는 그건 아예 기억도 안 나고, 네. 저는 기억나는 거 박절하지 못해서 그 빽받았다고 그러네요. 한 거만 그나마.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불쌍해 보입니까? 더 맞아야지, 더 혼나야지. 박절하지 못해서란 말이 왜 나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살면서. 요즘에는 뭐 많이 쓰이게 됐다만. 맞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뭐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굽힐 줄도 알고 이런 모습이 있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죠. 그때가 이제 대선 국면이었습니다. 그쵸. 네.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엄청 참교육을 당하던 맞습니다.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여의도역 가가지고 인사해라, 그래야 민심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가서 했어요. 맞습니다. 그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고 그 텅 빈 그 여의도 몇 번 출구인가요? 하여간 여의도 종합상가 앞에서 그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장관 왔었거든요. 총선 때문에 네. 막 악수하겠다고 난리였는데. 확실히 또 그 여의도에 또 네. 있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그 따봉하는 그 모습, 네. 이준석한테 따봉해주는 그 모습에서도 이 아저씨가 그래도 뭐 민심도 듣고 굽힐 줄도 알고 자기보다 젊은 사람한테 저런 모습도 있나 했는데. 또 그 제가 아주 인상적이게 남은 장면이 네. 그 따봉하는 날 네. 그 오후에 네. 그게 저녁이었잖아요. 따봉. 네네. 그쵸. 그날 오후에는 또 그 청년 간담회를 했어요.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는 청년들이랑. 네네.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그 지지율이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엄청 그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질책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질책성 발언을 다 그냥 들으세요. 오. 들으시고 메모까지 하세요. 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저분이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이었구나. 그쵸. 뭔가 희망을 봤었거든요. 네네. 그때 저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지지를 하게 된 거였는데, 물론 네. 이준석 대표랑 손잡은 게 제일 컸지만, 네네네. 하여간 그게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지지를 다시 하게 됐던 거였는데, 그런 좀 불쌍한 모습,
그쵸. 네, 뭔가 좀 챙겨주고 싶은 모습 그런 맞습니다. 게 연출이 돼야 되죠. 좀 미안해하는 모습, 네. 들으려는 모습.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참고하고 배워야 될 만한 부분은 좀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 네. 국민들로 하여금 아유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모습, 이제는 한 번쯤 보여줄 때도 됐다. 맞습니다. 이 전처럼 허리 꼿꼿이 세우고 네. 박절하니 많이 그딴 소리나 하고 있으면 네. 별 지지율 반등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 청년들에게 네. 메모지를 들고 그 허리를 굽히던 때만큼 네. 지금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 진짜 네. 지금 사이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도 가서 이재명 대표 헛소리 많이 하지만 네, CNC님은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들을 말은 좀 듣고, 맞습니다. 들을 말은 듣고 좀 받아 적으시고 네, 또 네. 조국 대표한테도 가가지고 좀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맞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하고도 얼마 전에 또 한동훈 대표 그 불러놓고 네. 고압적인 모습 보여서 또 민심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지 말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충언을 좀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도 참교육 그때 당에서 대통령 만들어준 것처럼 이미 실패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요즘 속된 말로 반가이는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교육 받으면. 네, 맞습니다. 말이 길어지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네. 다음 정권 이명박 정부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명박 정부 뭐 지지율도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정권 초기부터 광우병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뭐 지지율이 그 두 대통령의 서거 이후가 가장 험악했던 것 같아요. 그쵸. 분위기가. 뭐 진짜 정말 그때는 대한민국이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분노심을 그쵸 뭐 숨기지 않았어요. 일반 시민들부터 해가지고 셀럽들도. 맞습니다. 지금도 뭐 그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2009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는 36%였던 지지율이 네.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47%로 확 한번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법 오래 지속을 해요. 네, 그게 더 유의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데 롤러코스터로 내려왔는데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좀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때 비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때 이제 MB 청와대에서 자평하기로는 이제 네. 중도 실용과 친서민적인 행보가 통했다. 네네. 이렇게 자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도적인 모습은 뭐가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2009년 11월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네네네. 세종시 공약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무효화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네, 맞아. 그래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아. 설득하는 모습. 네네. 그런 게 이제 중도적이었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용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네네.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는데 그걸 아주 잘 극복을 해냈죠. 그쵸. 우리나라가. 선방했죠. 네, 그래서 그때 뭐 골드만삭스나 IMF 이런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한국 마이너스 4% 역성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호주와 함께 선진국 중에는 유이하게 네네. 경기 침체를 피한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역성장이 아닌 0.몇 % 성장을 했던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실용적인 거 일자라는 모습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또 2009년 말에 또 47조 원의 그 원전 수주 네네.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네. 원전 수주를 또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면 뭐 이 정책을 그때 했구나 싶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네, 뭐 어떤 저소득층한테 저리로 융자해주는 뭐 미소금융이라던가 네, 뭐 보금자리 주택이죠. 이 서민형 아파트 공급하는 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이 저리로 학장 빌려주는 취업 학자금 상환제까지 좀 이런 친서민 정책들을 많이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일로서 네. 플러스를 얻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이 서민 정책들은 많이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똑같은 한번 그거를 이거는 정말 그대로 대입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게 이명박 정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기본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해야죠. 맞습니다. 네. 뭐 일 잘하라고 뽑은 거고. 네. 자, 그럼 중도적으로 좀 정책을 편다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선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어떤
실패를 사과를 했듯이 뭐 네네. 실패라고 하긴 그런데 뭐 하여간 네네. 사과를 했듯이 의료개혁으로 인한 어떤 지금 사회 혼란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사과하는 모습이 우선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점에서는 아주 다행이에요. 사과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네, 맞아. 의료개혁 뿐이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반대의 말도 충분히 이제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금투세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유일하게 이 국민의힘과 이 현 정부에게 좀 유일한 게 좀 뭐랄까 유리한 그쵸. 유리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 유예를 그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좀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네. 모습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맞죠. 또 이명박 정부가 또 그 체코 원전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로 재미를 봤듯이 네네네. 또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깔끔히 그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모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쵸. 정말 금투세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그 민주당에서 공청회 하면서 또 기가 막힌 소리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거면 쇼 치세요. 네. 그쵸. 정말 제 생각에 되게 좋은 기회인데 네.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서민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책 필요한 거 진짜 많죠. 당장 이때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판국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난 3년간 뭐 뚜렷한 정책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네.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더라도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정도는 저는 그쵸, 없죠.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 그게 뭐 홍보의 문제든 효과의 문제든. 어쨌든 근데 이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뭔가 일을 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그 통렬한 그 반성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잡아 넣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확실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서 그런지 굳건해요. 정말 1, 2년 차에는 뭐 아름답습니다. 어느 정도. 5, 60, 50, 60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2014년에 그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과 네. 요때부터 이제 그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48%가 찍혔습니다. 그쵸. 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뭐 내부의 그 박근혜 정권을 뒤흔들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십상시 얘기들이 제가 이때 학생 때 네. 이때 처음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 2014년 11월에 정문회 문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부터는 좀 지지율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뭐 29%도 찍히고 뭐 30%를 맴도는데 이 2015년에 사실 일이 좀 많았죠. 2015년 1월에는 저희가 그때는 학생이어가지고 네. 뭐 근로소득이 없을 때니까 몰랐는데 1월에 연말정산 파문이 있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많이 못 받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있는데 이제 6월에 메르스 사태까지. 이때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뭐 이완군이 뭐 많았어요. 네. 그 누구야 그 성일종. 네. 성환종. 네, 성일종의 형이죠. 네. 그 자살 사건도 있었고 이러면서 뭐 이제 2015년에는 거의 29%까지 내려갔던 2015년 9월 첫째 주에 네. 8월 마지막 주에 네. 34%에서 49%로 한번 큰 반등을 이뤄내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9월엔 다시 이제 50%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도 이건 진짜 기억이 안 났어요. 도대체 왜 올라갔는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그 남북 문제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남북 문제가 그 진짜 지지율에 이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수적인 느낌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거에 국민들이 높은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여간 2015년 8월에 메르스 사태가 종료가 되고 네네. 8.25 남북 합의가 있었어요. 네네. 이때 분위기 뭐 기억 나십니까? 2015년에? 저는 이 목함지뢰가 네. 계곡에 떠내려왔던 거 왜냐면 제가 그때 MT를 못 갔어요. 목함지뢰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어디요? 뭐 과 MT였나요? 네, 동아리 MT였는데 그 인문학 동아리 했었죠? 더 자세한 얘기는데 저희 그럼 학술 동아리 하셨죠? 네. 학술 동아리. 네네 맞습니다. 저도 아는. 맞습니다. 거기가 지뢰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는
엄청 회장이 고민을 토로를 했었어요. 가는 게 맞나? 네. 시국이 이런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했었네요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또 계곡으로 가니까. 그리고 목함지가. 진짜. 무슨 뭐 파주로 갔나요 MT를? 그런 쪽이었어요. 경기 북부로. 경기 북부로 가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로. 맞습니다. 네. 이때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비군들이 그 열심히 그 뭐 나라는 우리가 SNS랑 네. 페이스북에 막 뭐 나라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네는 화장이나 해라 뭐. 참 오글거리는 일들 많았죠. 그렇죠. 그때 또 네. 부대 마크는 없는 네. 공익분들이고. 근데 그런 혼란했던 상황이 일소에 정리가 그쵸. 됐던 게 8.25 남북 합의였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사실 지금 뭐 남북 관계 정말 안 좋고 오물풍선이니 그 대남 방송이니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물풍선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보다 남북 관계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때 그런 아주 어려웠던 상황을 그냥 이렇게 어떤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협상으로 종결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북한이 지금 전쟁 국가입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네. 갔죠, 그 북한에.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터로 이제 북한 병사들이 파병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처럼 뭔가 대화의 상대가 될 수는 없는 지경까지 와 버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그때는 정말 뭐 남북의 문제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그죠. 러시안이 얽혀 있는 게 많아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그 문제를 뭐 실칼에 풀듯이 한 번에 해결한다는 어렵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최소한이 참 오물풍선이 무슨 뭐 청와대 상공에 날아들고 이런 거는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렵다. 그렇죠. 자,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갈피가 안 잡힐 정도로 저 같은 범부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아요. 지금 10월 31일에 북한이 또 ICBM을 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전쟁 참가하고 막 장거리 미사일 쏘고 완전 도라이입니다. 최근에 요리하는 도라이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리하는 도라이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전쟁하는 도라이는 피해야죠. 근데 이제 대화의 상대도 안 되고 쟤네랑 뭔가 미래를 모색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는 이제 모두가 알아요. 네네. 그런데도 어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8.25 남북 합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는 실질적인 북한의 사과까지 받아냈던 저는 북한이 사과를 했었다고 또 처음 알았거든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에 저도 오물풍선하고 지금 대남 방송 때문에 적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정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대성리 마을 분들은 트랙터를 몰고 와가지고 그 삐라 날리려는 사람들을 막았다 그래요. 맞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만 어떻게 해결을 하면, 그리고 해결하려면 모습만 보이면. 저는 이 모습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 오물풍선 그 깜짝깜짝 놀라게 문자 알림을 다 드는 생각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안보가 위험하니 빨리 다시 이직하세요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후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저는 좀 이걸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최소한 지금 사실 문제가 지금 뭐 10%대인데 20% 이상은 진짜 넘기거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그런 달라진 모습이라도 보여주기를 좀 많이 희망을 합니다. 저희도 그 현역 군인, 저희 뭐 둘 다 공익 출신이 아니고 현역 군인으로서 만기 전역한 아주 그 뭐랄까요, 안보의식 뚜렷한 투철한 그런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청년이라고 하긴 하여간에 이제 대한민국 청년을 바라보는 청년들, 대한민국 남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북한과의 대화는 열어놔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대화의 창구는 갖고 있어야 지금처럼 된다. 이렇게 적대의식만 일으키면서 떼쓰지 말고 대화를 하려는 모습, 해결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 박근혜 정부에게 배울 수 있는 거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떤 전향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라. 그것이 지지율 반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오물풍선만 막아도 그거라도 해결해봐라.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목함 줄여보다는 쉬울 거 아닙니까? 남북 그 8.25 합의로 34에서 40
54까지 가더라. 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임 대통령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네, 아주 지지율이 대단해요. 정말 초반에는 뭐 80, 70 정말 이게 2018년까지도 쭉 가다가 네. 2019년에 이제 모두가 아는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부정이 많아지고 이때 또 이제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좀 시민들의 마음도 많이 돌아섰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 부동산 대책이라고 많이 내놨는데 그쵸. 또 다 실패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 그러면서 50%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때 그 오른 게 피크는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돈이 풀리고 이제 네. 20년에 정말 네, 집값의 끝판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 지지율은 네. 또 살펴보면은 이제 3월 넷째 주 55%, 전주 49였거든요. 네. 4월 첫째 주 56, 57, 마지막에 5월 첫째 주는 쭉 올라서 71%까지 다시 찍을 정도로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했네요. 맞습니다. 뭐 원인은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에 대한 어떤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아주 좋았다. 네. 선진국은 이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 잘 버티고 있다라는 데서 국민들이 많은 가산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고 네네. 또 코로나 그 마스크 공급이 네네. 나름 원활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모범국의 지위를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 그때 이 각 세계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조언을 얻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그 청와대에 전화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만 한 게 무려 3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초반 대응은 정말 잘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코로나 같은 게 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어떤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네. 정말 위기 대응을 다 잘하면 다시 한번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적어도 코로나에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네. 그 약발이 떨어진 것도 맞아요. 잘 알고 있죠. 네, 저희가. 그런데도 하여간에 그 초반 대응은 아주 훌륭했다라고 뭐 결과가 말해주니까 맞습니다. 뭐 평할 수밖에 없고 하여간 잘한 건 잘한 거죠. 윤석열 정부도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을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지금은 코로나 같은 어떤 그런 역병이 도는 시기는 아니니까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기는 일단 저는 생각나는 건 지금 이 중동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 전쟁의 위험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 윤석열 정부는 일찌감치 미국에 배팅을 하고 그렇게 펼치는 외교 정책은 저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이제 진짜 전쟁이 뭐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정말 요구받게 될 수도 있고 네. 당장 그렇게 전쟁이 나면 뭐 유가 같은 것도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기가 닥쳐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아마 국민들은 지금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저도 위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무슨 뭐 천재지변 같은 위기가 닥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네.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네네. 근데 요즘 가장 어떤 국민들의 그 위기 의식의 기저를 건드리고 있는 거는 그 삼성의 위기가 아닌가. 그렇죠. 반도체 네. 위기죠. 네. 그죠. 삼성 반도체의 위기. 네.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 위기를 어떤 좀 정부가 나서서 좀 뭐 지원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이면 그럼 적어도 삼성 주가가 좀 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삼성 주주들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본인도 저는 삼성전자 주식은 안 하고 저는 대형주는 잘 안 해요. 그럼 초대형주는 잘 안 해요. 예. 시가총액 10조 넘으면 그 좀 안 합니다. 무거우니까. 네, 무거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의문인 게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정부가 뭐 어떤 관심을 갖고 뭘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 저 못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걱정이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그 수출하는 기업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위기죠. 그쵸. 네, 트럼프 리스크도 위기입니다. 그쵸. 그렇다고 저희가 해리스 지지자는 아닌데. 저희는 뭐 남이나 나까지 그렇긴 한데 하여간 트럼프가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거는 자명하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정말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외교 자신 있다고 분명 대선 후보 때 말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만큼의 어떤 위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해야 그 상황에서 능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준비를 잘해서 진짜 방비 협상이나 어떤 네네. 우리나라 그 업체들 미국 진출 업체들 그 보조금을 잘 이끌어낼 수만 있으면 지지율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대처할 것이냐. 그런 위기 관리 능력, 위기 감지 능력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수신제가 시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수신을 못 하고 계시고 제가를 못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에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본인과 그 가까운 그 배우자분의 네. 잘못부터 첫 번째는 일단 진심 어린 네.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수신 제가를 우선은 잘 하고 계시고 네. 그런 다음에 천하의 위기를 네. 우선 본인과 네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닥친 위기를 좀 잘 극복하시라. 뭐 천하의 위기까지는 모르겠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의 좀 소박한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자,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네. 그 좀 어떤 국민들에게 좀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단 좀 자세를 한번 낮춰봐라. 그죠. 그리고 어떤 이명박 대통령의 그걸 살펴보면서 유능함을 인정받아라. 그쵸. 일로 한번 인정받아봐라. 네. 박근혜 대통령 살펴보면 북한 문제를 좀 이게 해결하는 게 네. 충분히 그 지지율 반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살펴보면서 위기 시의 어떤 대응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라.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잘 대응을 해봐라. 근데 그 전에 일단 수신 제가부터 좀 해라.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저희가 뭐 천하람 위원 대신 이 복수의 그 수업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네. 하지만 사실 뭐 저희도 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뭐 정진석 실장이 한 말 뭐 기분 나쁘지만 사실 정진석도 19%에게 긁혔지만 네. 이 개혁신당 지지자들도 2%에게 긁혔어요. 맞습니다. 2%가 처음 보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네네. 그런데 긁긴 긁혔어요. 하여간 박스권에 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한번 이 우리 개혁신당은 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해봐야 될까요? 저는 뭐 뾰족한 수가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개혁신당이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받을 만한 정당이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오지 않았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그 흑백 요리사 아주 흥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아까 말했던 그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를 뿐만 아니라 네네. 그 셰프들 갑자기 요리 잘해진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방송 나오기 전부터도 다 자기 업장에서 열심히 요리하고 손님들 맞이하고 그러다가 기회가 와서 붕 뜬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개혁신당도 지금처럼 어떤 중도 실용적인 모습으로 잘 본인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모멘텀은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라. 네, 그렇게밖에는 설명 못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지금 과연 윤석열의 대안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둘은 저는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재밌는 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는 그 바른정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좀 개혁적인 새로운 보수를 만들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정도에서 지지율이 17%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기사가. 그것처럼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혁신당도 그 실용주의 노선, 정말 개혁 보수의 그 가치를 잘 지키고 있다 보면 한 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자가 개혁신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 대통령 지지율과 그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그 골든 크로스를 하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 말을 잘 들어서 한 25, 30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가고 그걸 개혁신당이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좀 만들어졌으면 맞습니다. 좋겠는데 뭐 혹시 5%에서 뭐 골든크로스 이런 건데 안 되겠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되겠죠.
5%까지 내려오면 기억신당 한 10 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예, 그게 나름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어찌 됐건 그런 꿈 같은 모멘텀이 좀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라는 지금까지 포미지켜의 김 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